네, 안녕하십니까. SBS 조동찬입니다. 저는 SBS 의학 전문 기자고요. 이 첫 번째 화면 보이시나요? 만성 경막하 출혈 환자였고요. 여기에 구멍을 살짝 내서 피를 뽑아내는 수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의사에서 왜 기자로 했느냐? 싫어서 의사를 못하겠어서 온 건 아니에요. 찝찝한 상태로 단 하루도 전 저 문장이 지금도 남는데 제가 1년차 때였습니다. 82세 할머니께서 뇌종양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뇌종양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술을 잘 견딜 수 있나 병원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심전도 찍고 엑스레이 찍고 혈압 측정하고. 그런데 허혈성 심질환, 심장에 피가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뇌종양으로는 그래도 몇 달, 1년 정도 사실 수 있겠죠. 그런데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다간 그날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그냥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봐 젊은이, 내 머리에 찝찝한 상태로 뭔가 있는 건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아. 나 죽더라도 수술 받을래. 저 말에 젊은 조동찬 전공 1년 차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들과 따님을 다 모시고 마취과 주임 교수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 수술 동의서를 받았어요. 보호자가 서명을 하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깨끗하게.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술할 때는 출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액을 많이 넣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폐에 좀 물이 차거든요. 근데 이뇨제를 쓰면 잘 회복이 돼요. 이 할머니도 이뇨제 쓰면 잘 되겠지 했는데 그 드물다는 이뇨제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분이셨어요. 일주일 동안 특별 수술을 동의하셨던 마취과 주임 교수님이 수시로 중환자실을 드나드셨고, 제가 퇴근하려는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교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좀 해줘 했는데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낯익은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들과 딸이었어요. 제일 먼저 위압감을 느꼈죠. 그런데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냥 그때 당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나 때리고 싶고 막 해코지하고 싶잖아. 근데 이거 뭐야? 뭐예요?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밤에 찾아왔을 때 우리 엄마 소변줄 끌어안고 그 침상에서 자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저희 어머니 짧게 돌아가셨지만 귀한 대접받고 돌아가시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때 알았어요. 세상의 일이 결과가 다가 아니구나. 환자는 수술비 다 내고 중환자실 치료비 다 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했던 이 어린 주치의를 보호자들은 감사하다고.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걸 어린 나이에 저는 너무 소중하게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 원래 SBS에 2년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2년만 하다가 말 생각이었어요. 지금껏 하고 있죠. 이때 2010년도인데 하이티라는 저 지구 밖의 나라에 커다란 지진이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막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쭉 했고 우리도 언론 경쟁이 있었죠. 저는 의료 구호팀을 따라서 거기를 갔습니다. 취재하러. 제가 그때 세브란스 병원과 NGO 단체 팀에 갔었는데 그 팀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팀에서 그거를 전체를 관장하는 게 당시 워싱턴 대학이었는데, 워싱턴 대학 팀이 한국 팀에 신경외과 전문 있잖아. 넌 이쪽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기자로 왔는데 이러면 이거 나가린데 어쩔 수 없어요, 룰을.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는 취재가 아니라 전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웬걸 현장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니까 참상이 그대로 취재가 되는 거예요.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례까지 있었냐면 임신부예요. 다리를 이미 잘랐어요. 그런데 자른 부위가 썩어서 또 잘라러 오는 거예요. 아우, 마음 아프죠. 그런데 이상해요. 이 환자가 임신부가 계속 웃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뭐 했더니 이제 얘가 처된다. 난 얘만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은 점점 늦어져. 해가 지자 오셨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그랬더니 얘 말고 얘 자식이 2명이 더 있는데 손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걔네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아까 이 따님은 이게 첫째라고 그랬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랬더니 얘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가 지금 기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거를 처음 봤어요.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기억은 뇌가 차단하거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봤어요. 첫째, 둘째가 실종됐다는 거를 엄마는 못 감당하겠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의료봉사를 해서 그들에게 도와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배웠지. 현장에 가야 된다. 내가 훨씬 큰 걸 받았구나 라는 생각에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톡스가 영국의 어떤 A 제품이 막 하다가 독일의 B 제품이 확 활개를 띄웠습니다. 근데 독일의 B 제품이 원래 영국의 A 제품이 갖고 있던 어떤 저항성, 그다음에 목표 지점으로 정확하게 못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적은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닥터 프레버트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려고 제가 3박 4일 일정으로 베를린에 갔습니다. 원래는 보톡스는 이렇게 안에 4개의 단백질과 겉에 7개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저 박사는 그거를 끊어낸 거예요. 겉에 이거를. 왜 그걸 끊어내셨습니까? 했더니 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쓴 논문 보니까 저항성을 일으키는 것과 목표 지점에 못 들어가게 하는 주의 한 요인이 겉에 있는 3개의 단백질이래. 이거 끊어주면 되겠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그렇다고 한 걸 본인은 그럼 그거 끊으면 되겠네. 그런데 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교하게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교한 작업이 반도체와 같았대요. 그래서 1997년인가 그때 닥터 프레버트 박사가 한국으로 건너왔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삼성을 찾아가서 나 우리 독일의 무슨 바이오 회사인데 우리랑 같이 협업하자. 니네 반도체 공정하고 이렇게 해서 딱 자르면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 삼성은 당연히 우리 반도체 회사야. 전자회사라고. LG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대. 이거 닥터 프레버트가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야. 만약 그때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반도체 공정이 바이오 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걸 깨어 있었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독일 회사와 갖고 합작한 바이오 회사가, 다국적 바이오 회사가 있겠죠. 너무 아쉽죠. 하지만 이 닥터 프레버트를 만나면서 그 보톡스가 만들어지는 바이오 공정을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자가 갖는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기자업이 갖는 가장 세상의 전문가가 갖고 있는 현장에 그 전문가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기자가 갖고 있는 최대의 적인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만 있느냐? 후회도 많이 하죠. 제가 취재했던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빙산을 취재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 코끼리 다리 있잖아요. 코끼리 다리 어떤지 취재시키면 어떤 A 기자는 여기를 종아리를 딱 먼저 코끼리 다리는 물컹물컹합니다. 그러겠죠. 다른 분은 이 무릎을 만졌어요. 그러면 아니요. 코끼리 다리는 동그랗게 딱딱해요. 여기 이 정강이 뼈를 만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코끼리 뼈는 길게 딱딱해요. 팩트죠. 그러면 코끼리 다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코끼리 다리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취재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볼 수 없어요. 부분적인 팩트밖에 보는. 그래서 상상력으로 이게 팩트, 동그란 거
물컹한 거 이펙트면 코끼리 다리는 대충 이런 거 아닐까?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우리 K방역 코로나 때 되게 막 자랑스럽게 맸죠.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이거는 법대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특별법이 하는 것은 확진자에 대해서만 그게 정보 수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이 QR코드를 하고 그거를 정보 가져갔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불법이었다는 걸 당시에는 몰랐어요. 한참 지난 후에 국회 토론회에서 법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요. 미국은 안 해요. 미국 FDA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처럼 스마트폰 기반, 위치 기반 시스템으로 환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면 감염 억제는 더 효율적이나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보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너무 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가 어느 게 더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공공의 이익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뭐 공공의 이익이 되면 개인의 자유쯤이야. 그런데 제가 그건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는 함부로, 그러니까 미국은 공공의 이익이 있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그 가치관으로 안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모든 걸 추적하는 것은 실은 심각한 논의와 고민과 이게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존 롤스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 정의론에 보면 무지의 장막이에요. Veil of Ignorance.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 결정을 할 때 무지의 상태, 네가 누군지 뭔지 모른다, 네가 의사인지 교수인지 학생인지 뭔지 다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가장 약자를 존중하는 룰이 생긴다는 것. 이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 룰에 지켜놓고 봤을 때 지금 의료대란 어떤가요? 저희가 피해자, 누가 피해자, 누가 우리를 대변해 주자고. 나는 너무 힘들어. 저는 이거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 사안에서 약자는 환자들이잖아요. 약자가 보호받는 쪽으로 해결돼야 돼요. 진작 이 개념을 알았다면 제가 거쳐왔던 10여 년의 기사들이 많이 좋아졌을 텐데. 의사봉급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의사들이 얼마나 벌어라는 질문보다 국민이 의료비를 얼마나 내고 있어라는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질문의 주어가 국민일 때 국민을 위한 대답들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지불하는 의료비는 높은데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낮다면 의사가 적게 번다 한들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까? 반대로 국민이 내는 의료비는 낮고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좋다면 의사의 소득이 높다 한들 무슨 질투 납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야죠.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적고 서비스가 높은 게 중요하죠. 의사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의료대란에서 전부 다 의사가 얼마 버냐로 여러분들 속으셨죠. 대단히 질문의 주어와 순서는 중요합니다. 저의 이제 버킷리스트가 가는 과정인데, 지혜와 사랑 사이의 삶을 지금 추구합니다. 지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내가 우주다.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는 하잖아. 그럼 막 우주잖아. 내가 막 우주 들끓어, 막 계속 보고 싶고 막.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 내가 우주일 때도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우주는 침범해서는 안 돼. 정답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답은 없다.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는 날 수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1895년 영국 로얄 소사이티 의장, 최고 당대 과학의, 나 이거 최고의 의장이 말한 거예요. 세계 컴퓨터 수요는 약 5대 정도 될 것이다. IBM 창업자가 얘기했고요. 세계 셀룰라 폰의 수요는 2000년까지 90만 대 정도 될 것이다. 이거 맥킨지.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의 예측 어땠어요? 다 틀렸죠. 정답은 없다. 그 누구라도.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쁨, 좋은 것만 공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도 공짜는 아니에요. 괴로움도. 내가 지금 슬퍼요. 막 괴로워, 어떤 일을.
그런데 이것도 공짜가 아니라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것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명언 있잖아요. 전 이거와 상통한다고 봐요. 내가 기쁘고 괴로운 시기든, 내가 엄청나게 막 즐거운 시기든 이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거. 우리 오해하지 마. 나 오해하지 말고 나를 이해해 주면 안 돼? 그죠? 그럼 그 이해가 가능한 것이냐? 법정 스님의 무소유란 책에 나옵니다. 이 일은 정말 가능한 걸까?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론자에 속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는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남이 나를, 내가 남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니까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타인이다. 이해는 없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 나를 다 오해하는 사람뿐이다. 그러니 타인에게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에게. 나는 내가 알잖아. 나에게. 남들이 이거 어떻게 봐줄까? 뭐 볼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잘했는데? 이렇게 중심을, 나를 어차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두지 말고 나를 두자. 뭐가 실력이냐? 이거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막 전문 있다고 막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되게 좋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잖아요. 나 대가야. 나 어깨 수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 그런 친구들 10년 있다 보잖아요. 실력이 너무 줄어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머리도 안 좋은데 막 배우려고 해요. 거기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있어? 이러면 10년 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결국 우리가 어느 시점에 미래의 실력은 내가 나온 대학, 내가 뭐 한 거에과 결정되지 않는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로부터 그 사람의 미래의 실력이다. 전 너무 많이 봐요. 버킷리스트. 화 안 내기, 격렬히 사랑하기, 좋은 글 쓰기, 유머.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를 생각했어요. 뭘까? 화를 낼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화를 낼 때. 이게 화 안 내는 방법이, 이게 딱 뭔가를 찾아진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끝내지 않아요. 이 문헌에도 나와요. 한 번에 안 끝난다. 계속 연습해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화를 내야 하는 순간이 있죠. 그때는 사랑이 있느냐를 봐요. 나 이거 내가 사랑하는 영역인가? 내가 우주로 작동해야 될 시간인가? 그러면 화를 내야 돼요. 여기서 지혜와 이 사랑 사이의 삶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분노하려면 사랑이 전제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일인가? 막 이렇게 온몸이 뛰어야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혜롭다. 아무것도 아니다. 머지않아 떠나는 것들을 격렬히 사랑하라. 누가 계속 머지않아 떠나는 것 중에 계속 나한테 붙어있을 것들이냐?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이야. 가장 나랑 오래 붙어있으면서 머지않으면서 그러니까 다 머지않아서 떠나는 건데, 그 머지않아서 떠나는 것 중에서 가장 나랑 자주 부딪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현명하면 이걸 더 일찍 깨달을 거예요. 남들한테 잘하고 뭐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친구 어떠냐면 지금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면서 살아가는 지금 친구. 그런 사람들을 격렬히 좋은 글을 쓰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기자니까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요. 글을 쓴다는 그것은 즐거운 작업이어야 하며 진실의 표명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은 나의 자아를 안으로 깊고 크게 성장시키는 일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안 되고서는 좋은 글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유머. 여러분, 역사와 재해는 강의나 역사책이 아니라 일화나 웃긴 이야기, 재치 있는 농담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개가 농담하는 거 봤어요? 유머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과학에서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는 최고급 기술을 유머라고 해요. 그래서 재밌어야 된다,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는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싶어. 근데 이 껄끄러운 말을 해야 돼. 사실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좋게 하려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고의 기술은 유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뭐냐면 딱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웃음은 이게 유머가 아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